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빚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거고 회생 신청 자격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위한 상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상담이 정말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상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대리인한테 알려주셔야 되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일단 빚,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재산, 요 세 개를 알아야지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을 드렸어요. 그러면 상담을 받을 땐 하나 더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 더. 추가 생계비, 이거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갚아야 되는 돈, 그게 총 얼마인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빚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상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무담보와 담보 채무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담보 채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집담보대출, 그 다음에 차담보대출, 이렇게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담보대출에서 내 담보가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차는 신용대출로 차를 살 수도 있고요,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차에 담보가 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용만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뭘로 확인하느냐? 집은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차는 차량 등록 원부, 등본에 을부를 확인하시면 각종 제한 물건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저당권 설정 뭐 이러면서 그거 상담하실 때 알려주시면 돼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읽어주시든가.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금 있잖아요. 전세금.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 중에는 무담보인데 약간 담보 느낌에 있는 그런 대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질권 설정된 거, 그 다음에 채권 양도된 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질권 설정이 됐거나 채권 양도가 돼 있으면 마치 담보 설정된 것처럼 그 채권자한테 우선 변제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알려주셔야 되고, 나 잘 모르는데요 하면 이 전세 대출 한 은행에 여쭤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또 내가 대출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이 웰컴이나 아니면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여러분들의 빚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보증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레포트를 줘요. 이런 식으로 회생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빚에 대해서는 일단 담보에서는 뭐 집담보가 얼마 있다, 차량 담보가 어디에 있다, 이러면은 등기부 등본이랑 차량 등록 원부, 그 다음에 무담보 중에서는 내가 뭐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이 질권 설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요거 꼭 확인하시고, 전체적인 채권에서 누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웰컴 통합부채 잔액증명 확인서 요거 띄시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근로소득자, 월급쟁이 관련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플러스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요 정도 보통 법원에서 요구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3년 초반이니까 2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아마 요구할 거예요. 왜? 되게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8월, 9월, 10월 되면 1년 전 2022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는 현재의 그 급여 상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원증이랑 그 다음에 6개월치 현재 받아온 급여명세서 요거 달라 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의 영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그 다음에 되게 그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세금을 빼고 그 다음에 기간으로 나누면 월 평균 영업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월 평균 소득이잖아요. 월 평균 소득. 쉽게 얘기해서 월급쟁이가 한 달에 200을 벌어. 근데 1년에 인센티브를 1200을 받아요. 그럼 이 월급쟁이는 200 버는 사람이에요? 300 버는 사람이에요? 300 버는 사람이에요. 왜? 월 평균이니까. 월 평균. 이 자영업자도 200 벌다가 100만 원 손해봤다가 400 벌다가 100만 원 손해봤다가 500 벌다가 이렇게 하면 이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그런 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대리인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실력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시면 소득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재산, 집, 땅, 차, 예금, 적금, 보험, 청약, 보증금, 채권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계산해드려요. 집은 뭐 할까요? KB부동산. 땅은 뭐 할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차는 뭐해? KB차차차, SK엔카. 그 다음 예금, 적금, 보험. 예금, 적금은 뭐 들어있는 돈 다죠. 그 다음에 보험은 해약환급금. 그 다음에 청약.
청약은 웬만하면 살리세요. 웬만하면 살리시고, 살리는 법 옛날에 찍어 드렸는데 다시 찍어 드릴게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 면제 대상 꼭 확인하세요. 그것도 다시 찍어 드릴 거예요. 월세나 부양가족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추가 생계비, 요거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1인 생계비 이외에는 다 추가 생계비로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게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로는 미성년 자녀 이거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성인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 찍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배우자도 알려주셔야 되고, 미성년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비,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한다, 요 병원비. 그 다음에 교육비, 우리 애가 특이한 상황에 있어서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된다, 좀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달라, 얼마든지 돼요. 주거비, 월세는 20만 원 이상인 월세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생계비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법원을 설득해야 돼요. 추가 생계비는 모든 게 다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웬만하신 분들은 회생 신청 자격이 다 되세요. 왜? 부채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상담을 할 때 빚, 소득, 재산, 기타 추가 생계비 관련한 자료들을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알려주시면 대리인들이 다 계산해서 엄청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갚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주셨고, 이 대리인이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대리인이 얘기했던 그 정도의 월 변제금이 아마 인가가 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그 정도만 갚아 나가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담 제대로 받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